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0년 제5회 환경보건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보건 콘서트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전국에 있는 환경보건센터에서 강의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맡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천식환경보건센터의 정보팀장을 맡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의 송대진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이런 이제 화상 강의가 보편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카메라를 보면서 강의를 하는 게 참 낯설고 익숙해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쉽게 지루해질 수 있는 그런 강의여서 강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부담이 좀 되는 강의인데 어쨌든 주어진 여건에서 오늘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던 알레르기 질환의 이해와 관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내용은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이 그동안 어떻게 변하고 있고 환경은 여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 천식을 중심으로 해서 알레르기 질환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인데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유병률을 쭉 조사한 겁니다. 보면 밑에 지난 12개월 동안 치료받은 적이 있다. 이건 지금 현증으로 그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가 되겠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진단받은 적이 있다라는 거는 과거까지 이제 포함한 거니까 현증 환자보다는 훨씬 많게 될 겁니다. 근데 보면 연도가 이렇게 최근으로 올수록 그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아토피 피부염보다는 유병률이 좀 낮기는 하지만 그런 증가 추세가 보이고 있고, 최근에 천식의 증가율은 조금 둔화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도 마찬가지로 연도가 최근으로 올수록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알레르기 비염의 유병률은 최근에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에 한 3, 40년 정도의 기간으로 봤을 때 유병률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이런 원인이 무엇일까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유전성 경향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부모가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을 경우에 자식한테도 알레르기 질환이 생길 위험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유전으로만 생각한다면 사실은 유병률의 변화는 그렇게 크게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하게 유병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유전적인 이유 말고 다른 요인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환경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천식의 발병을 설명할 때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질환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알레르기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특정 아주 중요한 시기에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가 알레르기 질환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제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 환경의 대표적인 게 이런 기후 변화라든지 대기 오염, 실내 공기 오염이라든지 감염, 이런 것들에 이제 다양한 요인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환경 요인이 알레르기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국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킨다는 그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주거 환경이 이제 옛날 한옥 구조에서 아파트로 바뀌고 자동차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핵가족화되는 이런 추세가 연도가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괴를 과치해서 천식, 알레르기 질환 같은 것들이 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대체 왜 이런 변화들이 알레르기 질환하고 관계가 있을까? 먼저 이제 핵가족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좀 의아한데, 핵가족이 되면서 가족 숫자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형제가 보통 이제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한 집에 두 명, 세 명, 네 명 이런 형제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 명밖에 없는 가족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감염의 찬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옛날에 대가족으로 살 때는 그 중에 누가 한 명이 감기가 걸리면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감기를 같이 앓게 되고, 이런 이제 감염의 찬스가 많아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덜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나가서 흙을 만지면서 놀면서 주워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감염의 찬스가 훨씬 더 많았고, 그랬던 거에 반해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예방접종이 광범위해지면서 여러 요인으로 하여튼 감염이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그런 감염을 통해서 면역계가 감염에 대한 보호 쪽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알레르기 쪽으로 이제 진행하게 된다. 이런 거가 이제 위생 가설인데 핵가족이 왜 알레르기와 연관되는지를 설명하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 중에 아파트, 이거는 또 왜 알레르기를 질환하고 연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한옥 구조는 굉장히 환기가 잘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최근에 아파트나 이런 최근 현대 주거 형태는 극단적으로 열 효율을 높인 아주 밀폐형 구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그 안에 공기가 되게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다양하게 있는 여러 가지 가구로부터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든지 그 외에 뭐 조리라든지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집안에 그리고 뭐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실내에 있는 알레르겐이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접촉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실외 대기오염도 마찬가지로 뭐 질소화합물이라든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과 연관이 있고 증상의 악화를 유발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도 역시 연관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온도의 지구가 이제 계속 지구 온난화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런 1850년이니까 한 200년, 250년 남짓 때는 그때부터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 걸 보면 대기의 온실가스가 많아지면서 점차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과거 백몇십 년보다 최근 30년, 40년에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가 생기게 되면 결국 이제 그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꽃가루가 그러니까 꽃이 개화하는 시기가 당겨지고 오랫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로부터 꽃가루가 이제 지속적으로 비산하는 기간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꽃가루 알레르기라든지 그로 인해서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같은 이런 증상들이나 질환이 발생되는 데 연관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꼭 개화 시기가 길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그 꽃가루의 항원성을 높이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화 시기가 길어져서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꽃가루 자체의 항원성이 높아지는 거가 결국은 알레르기를 질환의 유병률을 증가시키고 증상을 악화시키는 데 이제 관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 그러니까 핵가족 감염의 감소, 그 다음에 무슨 집안 구조, 거주 형태의 변화, 그 다음에 대기 오염 물질, 그 다음에 기후 변화, 이런 것들, 이런 환경이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에 그럼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연관이 있다라는 연관성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런 거가 원인적인 관계에 있는 거냐, 기전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최근에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오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몸에 대표적인 게 장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에 폐라든지 피부 이런 조직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또는 곰팡이 이런 것들이 같이 공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런 세균들이 예를 들어서 장내에 이제 세균들이 공존하는 거가 단순히 그냥 공존하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장에 있는 그 세균들이 우리 면역계와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면역계가 발달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식이라든지 무슨 항생제 같은 약물이나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이런 우리 몸에 공생하고 있는 세균총이 달라지게 되면 그러면 면역계의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공생할 수 있고 혹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들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쪽으로 면역체계가 발전해 가야 되는데 이 시기에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에 의해서 이런 세균총이 변화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이런 우리 몸에 있는 세균총들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제 기전으로서 한 가지를 설명하는 데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으로
로는 후생유전학이라는 건데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레르기 질환은 유전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유전적인 성향을 통해서 이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을 어떻게 예측해 볼까 굉장히 많은 유전학 연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돌연변이들을 찾아내서 아주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찾으면 알레르기 질환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물론 그런 관심을 가지고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근데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어떤 한 가지 특정한 유전자를 가지고서 그걸 예측할 수가 없겠다. 워낙 너무 많은 유전자들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낼 수는 없다.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은 어떻게 유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환경적인 인자들이 노출이 됐을 때 지금까지 유전학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그 염기 서열의 변화거든요. 돌연변이죠. 그런 거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유전자의 특정 부위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그 유전자의 순서, 배열에는 문제가 없지만 기능에는 이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그게 이제 후생 유전학이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이 실제로 특정 유전자의 발현 여부를 발현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이게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구조적인 변화는 세대를 건너뛰어서 유전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알려져서 이런 환경이 어떻게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알레르기 질환의 그 유병률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여기에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줬고 어떤 기전을 통해서 알레르기 질환과 연관을 맺고 그 다음에 발생에 관여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표적인 질환 한 가지, 천식을 중심으로 해서 알레르기 질환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관리해 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이제 행진이라는 지금 슬라이드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들이 있죠. 식품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이런 이제 알레르기 질환들이 있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생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환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경과를 밟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영아기 뭐 이런 때는 식품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을 먼저 앓게 되고 그 중에 일부는 그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일부는 호흡기 알레르기로 옮겨가서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환에 나타나는 순서가 이런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갖고 나타나서 군대가 마치 행진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래서 알레르기 행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질환인 천식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지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거보다는 훨씬 복잡하겠지만 단순한 그림이 되겠는데 폐에 이렇게 하얗게 그려져 있는 길이 공기가 드나드는 이제 기도가 될 겁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이런 길을 통해서 이제 폐로 들어가서 몸 안에 가스 보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 기도가 빨갛게 이제 색칠을 해놨죠. 이게 기도에 이제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염증을 이제 눈에 띄도록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식이라는 병은 이런 공기가 드나드는 그 기도에 염증이 만성적으로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기도는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기도에 비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동물의 털이나 바퀴벌레, 곰팡이, 꽃가루 같은 이게 이제 알레르기를 흔하게 일으키는 항원들이죠. 자기가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비특이적인 자극들, 담배 연기라든지 집안의 연소가스나 자극적인 냄새, 먼지나 대기오염,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감염 같은 감기, 운동 이런 비특이적인 자극들에 대해서도 과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은 이런 자극들이 천식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두 차례 기침을 한두 번 하고 만다든지 이러고 끝날 것들이 천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천식의 악화 요인에 아까 말씀드린 염증이 있는 아주 예민한 기도가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 또는 이런 기도에 이제 과민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기도의 모식도가 되겠는데 가장 바깥쪽을 얇은 근육층이 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쪽으로
그 구조물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악화인자에 노출이 되게 되면 예민한 기도가 반응을 해서 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근육층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가 좁아지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악화인자들이 결국 그 염증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데 바깥에 상처가 나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게 빨갛게 붓고 진물이 나죠. 마찬가지로 기도에도 기도가 붓고 그 안에 이제 분비물, 가래 같은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가 더 좁아지게 되겠죠. 우리 몸은 숨을 들이마실 때 기도가 이렇게 넓어졌다가 내쉴 때는 약간 좁아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숨을 들이마시고 내보내려고 했더니 이런 염증이나 그런 자극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좁아진 상태가 되면 좁아진 통로를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들어왔던 공기가 나가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생기는 소리가 쌕쌕거림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이제 청진을 해보시고 아이가 좀 쌕쌕거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어딘가 기도가 이런 좁아져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기침이 나기도 하고 쌕쌕거리기도 하고 심할 경우는 이제 호흡곤란이 심해져서 숨이 차는 이런 증상들이 천식의 대표적인 증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치료를 적절히 하지 않게 되면 이게 정상적인 기관지 모양이라고 하면 이게 천식이 그 치료가 잘 안 된 기관지가 되는데 보시면 굉장히 기도벽이 두꺼워져 있죠. 이게 바깥에 상처가 나서 그 염증이 생겼는데 치료를 잘 안 하면 흉이 지듯이 기도에도 흉이 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바깥쪽은 이미 폐에 다른 조직들로 단단하게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두꺼워질 수는 없고 공기가 드나드는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두꺼워지게 되니까 안으로 좁혀오게 돼서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가 아예 고정적으로 좁아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똑같은 자극에 됐다고 하면 정상적인 기관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축하고 붓고 분비물이 생기는 거랑 이런 상태에서 또 수축하고 붓고 기관지가 이쪽이 훨씬 더 심할 거라는 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식은 관리가 평소에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관지 형태를 유지하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증상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천식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천식의 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적인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이제 물음이 좀 필요할 수 있겠고 아이의 이런 기침, 반복되는 기침이나 오래가는 기침, 쌕쌕거림, 호흡곤란 이런 증상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가? 이건 만성적인 질환이거든요. 이렇게 감염처럼 폐렴처럼 딱 일시적으로 왔다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염증이 있고 증상이 계속 반복되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만성적인 반복적인 질환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되고 기도 과민성을 확인하기 위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극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폐기능 검사가 이제 한 6살 정도 되면 가능한데 그 이전에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한테는 이런 병력과 그 다음에 알레르기 체질 여부, 그 다음에 뒤에서 말씀드린 증상 완화제에 대한 반응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천식 여부를 진단하게 되겠고 6살만 넘어가면 폐기능 검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인과 마찬가지로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기도의 과민성, 과민한 기도가 그 기도 과민성을 갖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고 그런 증상과 함께 객관적으로 그런 기도 과민성이 입증이 되면 그럼 이제 천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은 애들은 이제 혈액 검사로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큰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이나 또는 상완에다가 알레르기 피부 시험을 통해서 어떤 거에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게 됩니다. 이 알레르기를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찾는 거는 사실은 진단보다는 이후에 말씀드릴 환경 관리라든지 또는 치료법에 있어서 면역 치료를 할 때 어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알레르겐,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 어떤 거를 타겟으로 해서 면역 치료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천식이 진단되게 되면 천식을 치료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회피요법, 환경관리입니다. 이건 뒤쪽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약물치료, 면역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먼저 약물치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천식의 약물치료는 크게 질병조절제랑 증상완화제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질병조절제는
아까 말씀드린 기도의 만성 염증을 조절하기 위한 약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는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흡입성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의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서 질병을 조절하고자 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이제 경구 약제들은 스테로이드와 관련 없는 다른 약제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질병 조절제로 분류가 되는데, 그거는 이름 그대로 질병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만성 염증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약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증상 완화제는 피로시 때 사용하는 약제인데 기관지 확장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악화 인자에 노출이 됐을 때 일어난 반응, 아까 말씀드린 데 기도가 이게 수축하는, 좁아지게 된다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바깥쪽에 그 근육층이 이제 수축하게 돼서, 그래서 결국 기도가 좁아지게 되는데, 그런 기관지 수축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는 기관지 확장제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천식 환자였는데 어디 뭐 산행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갑자기 높은 농도의 꽃가루에 노출이 되면서 멀쩡했다가 갑자기 막 쌕쌕거리고 호흡곤란이 생기게 되면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기관지 확장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흡입하면 수축했던 기관지를 일시적으로 좀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식의 치료 약제는 흡입제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그 흡입제는 그게 질병 조절제와 증상 완화제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면서 천식이 얼마만큼 잘 조절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물론 이제 설문도 있습니다. 지난 4주 동안의 증상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돼서 그 점수를 가지고서 잘 조절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것도 있겠고, 객관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 호기 속도기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병원에서 하는 폐기능 검사기보다는 아주 간단하게 돼 있는 구조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볼 수는 없지만 최대 호기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측정을 해서 아침과 오후에 이제 높은 3번씩 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불었을 때 잘 못 불 수 있으니까 3번 불어서 가장 높은 거를 택하게 하는데, 아침에 3번 불어서 가장 높은 거, 오후에 3번 불어서 가장 높은 거, 요거를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폐기능은 정상적으로도 일중의 이렇게 변동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아침 저녁으로 모니터를 해서 이 변동성이 커지는 거는 천식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 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 이내의 변동성은 정상으로 보는데, 이게 넘어가게 되면 천식이 잘 조절되고 있지 않다, 이런 사인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조금 변경하거나, 그러니까 치료 단계를 좀 높이거나 아니면 뭘 추가하거나, 이런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를 할 때 사용될 수가 있고요. 이런 약물 치료는 그런 천식 증상의 조절 정도, 그런 뭐 설문이 됐든, 그 다음에 이런 폐기능 검사 결과가 됐든, 혹은 항염증, 그러니까 염증 수치를 보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게 잘 조절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게 되고, 잘 조절됐을 때는 쓰고 있는 약제의 치료 단계를 좀 낮추게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높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천식은 계단식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오리락내리락 약물 치료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지금까지는 이제 흡입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면역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면역 치료는 이게 이제 완치의 찬스를 가질 수 있는 치료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한번 시작하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이제 지속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피할 수 없는 알레르기에 계속 노출이 돼서 증상이 자꾸 후전 악화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 그리고 통상적인 치료에 잘 반응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거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매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혀 밑에다가 그 약을 투여해서 그 면역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서 아이의 치료 경과를 봐가면서 중증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천식이 어떤 병이고,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약물 치료, 그 다음에 면역 치료, 그러니까 약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모든 알레르기 환자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환경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피부 시험이라든지 알레르기 검사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은 감장류를 보이는, 양성으로 많이 나오는 거가
진먼지 진드기입니다. 물론 그 알레르기 시험에서 양성이 나온다 그래서 그거에 다 알레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이제 오해하시기 쉬운 게 그런 건데 병원에 가서 알레르기 검사를 했더니 뭐 진먼지 진드기, 개, 고양이, 뭐 꽃가루 뭐 다양하게 이게 다 양성이 나와서 나 이거 알레르기 갖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게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알레르기 피부 시험이나 혈액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거는 감작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재차 노출이 됐을 때 반응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준비만 돼 있지 실제로 증상이 안 생기는 아이들,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무증상 감작군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감작은 돼 있으나 알레르기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려면 이런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고 실제로 그거에 노출이 됐을 때 증상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그거에 알레르기겠다라고 이게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검사를 했을 때 가장 높은 감작률을 보이는 게 진먼지 진드기입니다. 진먼지 진드기를 안 갖고 있는 집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보호자들이나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진먼지 진드기 그럼 먼지라는 이름이 들어서 엄마들이 얘기할 때는 청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왜 생겼을까요? 뭐 이렇게 물으시기도 하고 괜히 이제 내가 청소를 열심히 안 해서 얘가 알레르기가 생겼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진먼지 진드기가 없는 집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먼지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진드기입니다. 사람 인설을 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침구류라든지 천으로 된 가구 같은 데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입으로 수분을 섭취하지를 못합니다. 공기 중에 있는 습기로부터 수분을 흡수해서 살기 때문에 이거를 집안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면 진먼지 진드기를 없앨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을 없앨 수 있을 정도로 집안을 건조하게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식 환자들은 기도가 예민한데 걔네들도 증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 그냥 적절한 타협선이 그 상대 습도로 한 40에서 한 50% 정도 습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습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진먼지 진드기가 이제 살 수 있는 흔하게 살고 있는 그 침구류 같은 것들을 자주 빨도록 하는데 최소한 뭐 1주에서 2주에 한 번 정도는 빨게 하고 이걸 찬물로 빨면 효과가 없고요. 55도 이상 뜨거운 물로 빨아야 진먼지 진드기를 죽일 수 있고 햇볕에 잘 말려서 털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장마라든지 막 이런 것들 때 1, 2주에 한 번씩 이런 침구류를 다 빨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렵다면 최대한 뭐 자주 좀 빨려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하겠고 그런 것보다 조금 더 나가면 이런 진먼지 진드기 항원이 이렇게 투과돼서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싸는 매트리스를 통째로 싸거나 덮는 이불이 오리털 이불처럼 그런 형태로 돼 있고 베개 이불 싸는 이런 식으로 해서 침구 세트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카펫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는 뭐 거의 없으니까요. 근데 천으로 된 놀이매트 같은 것들을 깔아놓은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치우는 게 좋고 바닥은 물로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동물 비듬과 털 같은 경우도 애완동물은 사실 안 키우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근데 요즘은 반려동물이라서 집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완동물을 키울 수가 없다면, 딴 집으로 분양시킬 수 없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목욕을 시켜야 되고 그런 애완동물이 최소한 천식이 있는 아이들 방에는 못 들어오도록 하고 공기청정기를 돌린다든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합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바퀴나 곰팡이 같은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이거에도 알레르기가 생기고 증상이 굉장히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안에 바퀴벌레나 곰팡이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음식물 관리라든지 또는 습도 관리 이런 것들을 잘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간접흡연인데요. 간접흡연은 천식이 없는 아이들이 체질은 타고났으나 천식 증상이 생기지 않았던 아이들이 천식이 생기도록 만들기도 하고 이미 천식이 발현된 아이들이 천식이 악화되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이미 잘 알려진 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집안에 혹시 흡연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이의 천식을 위해서도 금연을 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새집 증후군 새 집을 짓고 나면 뭐 새로운 페인트라든지 가구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인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천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그냥 새 집으로 이사 가면 증상이 악화돼서 병원에 오게 되는
아토피 피부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레르기 질환들이 많이 악화돼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새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베이크드 아웃이라고 하죠. 그래서 막 다 그런 가구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다 열어놓고 집안 온도를 한 3, 40도 정도까지 뜨겁게 해서 그런 것들이 잘 휘발될 수 있도록 한 뒤에 문을 한 번에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걸 몇 차례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가루인데요. 꽃가루는 봄철에 이제 나무들의 꽃가루가 주로 날리고 가을철에 이제 풀 종류의 꽃가루들이 주로 날리게 되는데 이런 꽃가루들이 날리는 시즌에는 꽃가루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거는 기상청에 들어가게 되면 꽃가루를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4월 달부터 한 10월 달까지 꽃가루가 유행하는 그 날리는 것들이 시기에 꽃가루 농도가 얼마큼 되고 이런 것들을 예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참고로 해서 그날 그 예보를 보고서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가루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꽃가루가 많이 날릴 걸로 예상되는 그 시기에는 바깥에 안 나가는 게 좋겠고 나갈 때는 마스크나 또는 긴팔 옷 이런 것들을 입고 나가고 나갔다 돌아와서는 잘 털고 그다음에 잘 씻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특히 꽃가루가 많이 비산하는 오전 시간에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는 외부 활동을 좀 덜 하는 게 특히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이제 이런 꽃가루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이런 기상 요인에도 이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기상 요인이라든지 또는 인플루엔자 유행 정보 이런 것들을 질병관리청이 됐죠. 지금은 질병관리청과 함께 기상청에서 천식 가능 지수,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 그렇지 않다, 평상시 관리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지수를 예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 정보는 에어코리아라는 곳에서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라든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런 것들 이제 모니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환경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날 이런 오염 농도를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기 오염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런 각각의 그 지표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행동 요령들이 있으니까 천식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이런 대기오염 사이트를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정보를 잘 보고 그날 대비를 하는 것들이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따가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오늘 강의에서 궁금하셨던 것들을 질문해 주시면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